서울의 금융지구 여의도의 심장은 언제나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박동은 평소와 달랐다. 그것은 건강한 활력이 아닌 열병에 들뜬 듯한 불규칙하고 가쁜 숨결이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타워들 사이로 흐르는 공기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트레이더들의 고함과 키보드 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혼란의 진원지는 단 한 곳,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에 군림하는 천하그룹의 핵심 계열사 천하건설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였던 천하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장 조정이거나 해외발 악재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고, 그 방식은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했다. 그것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보이지 않는 메스로 가장 취약한 혈관을 정확히 끊어내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고 잔인한 공격이었다. 천하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매도 물량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출처를 파악하란 말입니다.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스크린에 끝없이 떠오르는 숫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정체불명의 매도 주문은 수십 개의 해외 유령 법인 명의로 분초 단위로 쪼개져 시장을 강타했고, 공매도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하락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지휘자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와 같았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부회장 천태주는 팔짱을 낀 채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짜증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시장의 아우성을 그저 성가신 소음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긴급한 보고에도 그는 좀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천하그룹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제국이었고, 이 정도의 소란은 그저 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부회장님,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한 임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회의실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아르테미스. 월스트리트에서 몇 년 전 혜성처럼 등장해 부실 기업들을 사냥하고 부패한 경영진을 끌어내리며 사냥의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전설적인 투자자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르테미스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천태주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입에는 경멸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르테미스 월스트리트의 유령이 여기까지 행차하셨다. 고작 우리 건설주 조금 흔들어 놓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언론에 흘려서 괜히 개미들만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자금 투입해서 주가 방어에나 신경 쓰시오. 이런 일로 나까지 보고하게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위기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불쾌함만이 가득했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단순히 주가 하락 때문이 아니었다. 아르테미스의 공격 방식은 천하건설이 최근 비밀리에 추진하던 해외 프로젝트의 부실 문제를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은 극소수의 최고 경영진만이 아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내부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누가 감히 천하그룹을 상대로 그런 배신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같은 시각 천하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곳,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회장실에서는 깊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룹의 총수이자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천진환 회장은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아들인 천태준이 보고 있던 것과 똑같은 데이터를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두 눈은 여전히 한 마리의 늙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고 냉철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시끄럽게 떠드는 임원들의 보고서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는 스크린에 그려지는 그래프의 미세한 떨림과 거래량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본의 공격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명확한 의지와 지독한 악의가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먹잇감을 관찰하며 모든 약점을 파악한 최상위 포식자가 마침내 첫 번째 이빨을 드러낸 것과 같았다.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천하건설은 그저 제국의 성벽에 던져진 첫 번째 돌멩이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천진환 회장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철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김비서 들어오게. 곧이어 그림자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김비서는 20년 넘게 천 회장의 수종 역할을 해온 인물로 그의 생각과 의도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보는 사람이었다. 천 회장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김 비서는 잠시 모니터를 응시하더니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단순한 투기 세력의 소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격 시점과 방식이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마치 저희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자의 소행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의 말에 천진환 회장은 처음으로 희미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인 태주는 아르테미스를 그저 허상에 불과한 유령 취급했지만 천진환은 달랐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보이는 적보다 몇 배는 더 무섭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특히 이 아르테미스라는 존재는 마치 안개처럼 실체가 없으면서도 그 행적은 태풍처럼 파괴적이었다. 천진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아들처럼 화려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닌 그 아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름 없는 사람들과 차들의 행렬을 향해 있었다. 제국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법이었다. 태준이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천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자신이 가진 힘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있지. 하지만 힘이란 언제든 더 강한 힘에 의해 부서질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약해 보였던 존재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기도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는 회장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천진환 회장은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리한 빛을 되찾았다. 김비서 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게.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 아르테미스라는 자의 실체를 알아내. 이름 나이 국적 하다못해 그 자가 아침으로 빵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알아내란 말이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제국의 왕은 마침내 자신을 위협하는 미지의 존재를 향해 칼을 뽑아든 것이었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서울의 소음과 분노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도시의 펜트하우스에서 한 여인이 고요하게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우아하게 움직일 때마다 천하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조금씩 균열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의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짙은 눈동자 속에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던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이었다. 아니, 그것은 이미 과거에 묻어버린 이름이었다. 세상은 이제 그녀를 아르테미스라고 불렀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다. 천진환과 천태준 그들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는 오늘을 위해 살아왔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탑을 그녀 자신의 손으로 한 조각 한 조각 무너뜨려 그들을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까지 그녀의 사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화면 속 천하건설의 주가 그래프는 그녀의 의지를 증명하듯 가팔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의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파도가 천하그룹을 덮쳤다. 이번에는 주식시장의 차가운 숫자들을 넘어서 대중의 뜨거운 분노를 겨냥한 공격이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시작된 정보가 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통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그 내용은 천하건설이 최근 완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교량 건설 과정에서 값싼 중국산 저급 철강을 사용했으며 관련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기사는 치밀하고 집요했다. 조작된 시험 성적서 원본과 실제 자재 납품 계약서, 사본,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의 안전을 담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민낯을 만천에 드러내는 선고문과도 같았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여론은 들끓었고 천하그룹의 이름은 순식간에 부도덕한 기업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다. 천태준 부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거지? 당장 우리 쪽 언론사들 동원해서 가짜뉴스라고 반박 기사 내보내. 그리고 이 기사 쓴 기자놈 당장 고소해버려. 그는 임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반박 기사는 오히려 대중의 불신에 기름을 부었고 정부는 즉각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해당 교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파트너사들의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쳤고 천하건설의 주가는 이제 하한가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천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제국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천진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욱 깊은 냉정함 속으로 침잠했다. 아르테미스, 이 정체불명의 적은 돈뿐만 아니라 천하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상상 이상으로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복수다. 그는 확신했다. 단순한 이익을 노리는 자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코너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다. 천진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유능한 사설 정보 업체의 대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찾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찰이나 국정원이 찾지 못하는 그림자까지 뒤져서라도 이 아르테미스라는 놈의 꼬리를 잡아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정보업체 대표는 그의 섯을 퍼런 기운에 눌려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천하그룹의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가 총동원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거대한 추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르테미스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천하그룹이 동원한 최고의 해커들은 그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 했지만 수백 개의 암호화된 계좌와 다크웹을 거치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돈의 행방을 쫓는데 실패했다. 정보 유출 경로를 역추적하려는 시도 역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그녀는 디지털 세계에 어떠한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추적이 계속될수록 조사팀이 천진환 회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아르테미스의 정체가 아니라 그녀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 섞인 보고서뿐이었다. 회장님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추적 기법을 이미 꿰뚫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저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처럼 한 발 앞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조사팀장의 보고에 천진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적은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다. 내부의 적을 찾으려는 시도 또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천하그룹은 대대적인 내부 감찰에 착수했고 임원들의 통화 기록과 이메일 개인 금융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뒤졌다.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을 잠재적인 배신자로 의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조직 내의 신뢰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충성심으로 뭉쳐있던 견고한 조직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의심과 불신의 늪에 빠져들었다. 아르테미스는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제국의 심장부에 내분을 일으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천진환 회장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짙어지고 있었다. 이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자신의 생각을 읽고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존재. 과연 이런 자가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을까 혹시? 자신이 과거에 묻어버린 원한의 망령이 되살아나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이 밟고 올라선 수많은 경쟁자들과 배신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토록 치밀하고 지독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덤벼들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천진환 회장은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그가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온 비망록과 같은 것이었다. 수십 년간 그가 처리했던 온갖 더러운 일들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자신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갔다.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강서연, 7년 전 자신의 아들 태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내쫓았던 비서의 이름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집안의 앞날에 방해가 되는 하찮은 장애물을 치운 것이라 생각했다.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2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했을 때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사라졌었다. 연약하고 힘없던 그 여자의 얼굴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천진환은 고개를 저어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뒤흔드는 거물 투자자 아르테미스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그저 늙은이의 망상일 뿐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맹렬한 기세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7년 전에 퇴사했던 강서연 비서, 그 아이의 행적을 다시 한번 알아봐.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그가 뱉은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며든 한 가닥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르테미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폭로와 정교한 금융 공격에 천하그룹이라는 거함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침몰하고 있었다. 그룹 내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연일 계속되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오가는 것은 고성과 책임 정합뿐이었고 그 중심에는 부회장 천태준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림자 없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감에 직면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이사회가 끝난 뒤 그는 굳은 얼굴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늙은 이사들의 날카로운 질책과 의심의 눈초리가 온몸에 박힌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는 위스키병을 들어 그대로 병째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가슴속에 타는 듯한 불안감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그때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회색빛 도시 위로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쳤다. 그리고 그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망령이 비와 함께 찾아왔다. 7년 전 바로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천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술병을 든 손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 한 여자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맑고 총명한 눈동자를 가졌던 웃는 모습이 유난히 예뻤던 여자. 그의 첫 비서이자 그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 강서연. 그녀와의 기억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동시에 가장 비겁하게 외면해버린 상처였다. 그 상처가 7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그의 심장을 다시 찔러오고 있었다. 그들의 시작은 평범했다. 재벌 3세와 유능한 비서. 하지만 천태주는 그녀의 지적이고 당당한 모습에 끌렸고 강서연은 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다.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함께 야근하며 몰래 나누던 대화, 퇴근길에 함께 걷던 한적한 거리, 작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던 모든 순간이 그의 메마른 삶을 채워주는 유일한 샘물과도 같았다. 그는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닌 온전한 한 명의 남자가 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그 순간 천태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단 기쁨과 동시에 심장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맹세했다. 걱정하지 마, 서연아. 내가 다 책임질게.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꼭 허락받을 거야. 너와 우리 아기는 내가 반드시 지킬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 천진환 회장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닌 얼음장 같은 분노였다. 회장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천진환은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근본도 모르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의 미래를 망칠 셈이냐? 그 아이는 천하그룹의 핏줄이 될 수 없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의 오점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정도 없었다. 천태주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아버지, 제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의 애원은 아버지의 강철 같은 의지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졌다. 천진환은 냉정하게 말했다. 선택해라. 그 계집애와 아이를 선택해서 빈털터리로 쫓겨나던가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던가. 네가 지킨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네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그 순간 천태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사랑과 야망 사이에서 비겁하게도 야망을 선택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지는 회장실에서 강서연은 천진환 회장과 마주 앉았다. 천태주는 바로 옆방에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으며 죄인처럼 숨죽이고 있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라. 아이는 알아서 지우든 낳아서 버리든 마음대로 하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약속을 어길 시에는 너와 네 뱃속의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거다. 천진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은 돈 봉투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문틈 넘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숨어있을 어둠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태준 씨는 어디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그의 약속을 그녀는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침묵. 그 무엇보다 잔인한 침묵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그녀는 비서들에게 끌려가든 쫓겨났다. 차가운 밤비 속으로 힘없이 걸어가던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천태주는 회장실 통유리 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모욕처럼 쥐어진 돈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아니,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 그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영혼 한 구석은 영원히 죽어버렸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떨고 있었다.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비서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나가봐.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기억과 현재의 위기가 뒤섞여 지옥처럼 들끓었다. 아르테미스의 공격 방식, 천하그룹의 약점을 귀신처럼 파고드는 그 솜씨. 설마 강서연일까? 아니야, 불가능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연약했던 여자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을 리 없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7년 전 자신이 버렸던 그 여자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자신과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라면 그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의 죄책감은 이제 구체적인 공포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위기를 단순한 경영 문제로 치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가 불러온 끔찍한 업보일지도 몰랐다. 천하건설의 위기가 차에 수습되기도 전에 아르테미스의 다음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 목표는 천하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기술의 상징 천하바이오였다.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주가 조작이나 허위 사실 유포 같은 단순한 방식이 아니었다. 아르테미스는 천하바이오가 쌓아 올린 신뢰라는 탑의 가장 밑도를 빼내버리는 방식을 택했다. 어느 날 저녁 유력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천하바이오가 개발 중이던 획기적인 항암 신약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방송은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약효를 부풀리기 위해 불리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을 은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약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던 약이었기에 대중의 배신감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천하그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의 준비는 철저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익명의 웹사이트에 조작되지 않은 원본 임상 데이터 파일이 통째로 공개되었다. 파일에는 암호화된 서명이 남아있어 그것이 천하바이오 내부 서버에서 유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동시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환자 가족들이 모여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이 완벽한 연쇄 공격의 배후에는 강서연, 즉 아르테미스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졌거나 거대 권력에 의해 짓밟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규합했다.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며 정보를 빼내온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 유출된 데이터를 분석해 법적인 칼날로 벼려낸 인권 변호사, 그리고 대중의 심리를 파고들어 여론을 움직이는 미디어 전략가까지. 그들은 아르테미스의 두뇌이자 손발이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뭉쳤다. 강서연은 그들의 지휘자였다. 그녀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천하그룹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녀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곳에 비수를 꽂았다. 그들의 공격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거대한 악을 단죄하는 성스러운 전쟁과도 같았다. 천태주는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건설에 이어 바이오까지 그룹의 양쪽 날개가 동시에 불타고 있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와 검찰 조사에 대응하느라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불안과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천진환 회장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아들의 무능함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반면 천진환 회장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적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아르테미스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하그룹의 안, 유산, 그 자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 자신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이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불태워 버리려는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김비서로부터 강서연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 7년 전 미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마지막입니다. 이후의 행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보고는 간단했지만 천진환에게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심증으로 다가왔다. 증발해버린 여자, 그리고 유령처럼 나타난 적. 그는 두 존재가 섬뜩하게 하나로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천진환 회장은 공식적인 경영 라인이 아닌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자들을 불렀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그룹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들이었다. 천 회장은 그들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제부터 목표는 아르테미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아르테미스 그 자체다. 그의 눈이 흉흉하게 빛났다. 수단과 방법은 묻지 않겠다. 해킹이든 납치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살아서 내 앞에 데려와. 만약 저항이 거세다면 흔적도 남기지 마라.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다. 이것은 사냥이다. 회장실의 공기가 피비린내 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제국의 늙은 왕은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잔인하고 원초적인 발톱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천진환 회장의 방역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그가 동원한 해결사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아르테미스의 흔적을 쫓아왔다. 그들은 천하그룹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했다. 전방위적인 해킹을 통해 아르테미스의 자금줄을 역추적하려 했고 언론사와 시민단체 주변에 정보원을 심어 내부 고발자나 조력자를 색출하려 했다. 심지어 정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검찰에 압력을 넣어 천하바이오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려 했다. 이것은 천진환이 평생 동안 써왔던 방식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찍어 누르고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온 그의 방식. 그는 이번에도 이 방식이 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 한들 국가 권력과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낱 개인은 무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강서연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진환이라는 늙은 맹수가 궁지에 몰리면 어떤 발톱을 드러낼지 7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의 네트워크는 공격만을 위한 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떠한 외부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방패이기도 했다. 천하의 해결사들이 디지털 세계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미로와 교묘하게 설치된 함정뿐이었다. 아르테미스의 기술팀은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들의 시스템에 역으로 침투하여 거짓 정보를 흘렸다. 해결사들은 가짜 단서를 쫓아 유럽의 어느 소국으로 혹은 남미의 정글 한복판으로 헛걸음질 쳐야 했다. 그들이 쫓는 것은 아르테미스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르테미스가 던져준 신기루에 불과했다. 물리적인 추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조력자들은 이미 완벽한 보안 시스템 아래 보호받고 있었고 그들의 신호는 여러 겹의 방화벽 뒤에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정치적 압력 또한 무력화되었다. 천 회장이 압력을 넣은 검찰 고위 간부와 여당 의원들의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스캔들이 다음날 아침 익명의 제보를 통해 야당과 언론에 흘러 들어갔다. 그들은 천하그룹을 돕기는커녕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오히려 천하그룹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천진환의 방패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방패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자들의 약점 또한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던진 모든 창이 부러지고 믿었던 방패마저 깨져버리자 천진환은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적은 자신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고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다. 하지만 강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방어는 최고의 공격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했다. 마침내 그녀는 숨겨두었던 가장 날카로운 창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천하그룹이 아닌 천진환 개인의 심장을 겨눈 정의의 창이었다. 한밤중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증권가 그리고 검찰청 기자실에 동시에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다. 발신자는 아르테미스였다. 이메일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과 수십 년간 관리되어 온 비자금 장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했고 돈의 흐름은 천하그룹의 주요 임원들을 넘어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의 최고위급 인사들에게까지 뻗어 있었다. 장부는 단순한 거래 내역이 아니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이 건네졌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 유학자금 부장판사의 자택구매 자금, 유력 언론사 사주의 도박 빚까지. 그것은 천진환이 대한민국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기 위해 사용했던 검은 돈의 연대기이자 우리 사회 최상류층의 부패 고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아르테미스가 던진 폭탄은 천하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언론은 연일 관련 뉴스를 쏟아냈고 분노한 여론은 성격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제 그 어떤 정치적 압력도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진환을 비호하려 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장부에 오를까 두려워 숨을 죽여야 했다. 검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려 천하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천진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으로 몰려드는 취재진과 수사관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자신의 왕국으로 여겼던 이 성에 감히 누가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하지만 이제 성문은 활짝 열렸고 분노한 민심의 파도가 그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의 전화는 불이 나도록 울렸지만 그에게 도움을 약속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 바빴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정의의 창은 마침내 절망의 방패를 꿰뚫고 늙은 왕의 심장에 닿아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비자금 스캔들로 천진환 회장의 손발이 묶이자
천하그룹은 방향타를 잃은 난파선처럼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룹의 통제권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부정적인 뉴스에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회장 천태주는 생애 가장 끔찍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더 이상 찾지 않았고 이사회는 그를 무능한 허수아비 취급했다. 심지어 정략적으로 약혼했던 약혼녀의 집안에서도 파혼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비웃는 세상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비뚤어진 영웅 심리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믿었다. 아르테미스. 그 여자만 무너뜨리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르테미스를 이길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절박함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위험한 도박에 대한 유혹을 부채질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면 승부를 벌이기로. 그는 비밀리에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임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아르테미스를 유인하여 치명적인 함정에 빠뜨리는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그는 아르테미스가 다음 공격 목표로 삼을 만한 중견기업을 하나 선정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재산과 불법적으로 빼돌린 회사의 비상자금을 총동원하여 아무도 모르게 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아르테미스가 그 회사를 상대로 공매도 공격을 시작하면 숨겨둔 막대한 자금으로 주식을 전부 사들여 주가를 폭등시키는 것이었다. 이른바 숏 스퀴즈.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손실을 보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만 한다. 이는 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성공만 한다면 아르테미스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히고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묘수였다. 천태주는 자신의 계획에 스스로 도취되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르테미스가 자신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바람대로 아르테미스가 미끼를 물었다. 아르테미스가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며 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려들었다. 천태주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즉시 작전 개시를 명령했다. 그가 준비한 모든 자금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갔고 회사의 주가는 그의 예상대로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언론은 정체불명 세력의 적대적 M&A 시도에 맞선 천하그룹의 방역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아주 잠시 동안 천태주는 승리를 맛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르테미스를 이겼다고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가 축배를 들기 위해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 호재로 이용했던 그 회사의 신기술 발표가 사실은 아르테미스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거짓 정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동시에 그가 모든 자원을 미끼 회사에 집중시킨 사이 아르테미스의 진짜 공격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천하그룹의 또 다른 핵심 계열사를 향해 시작되었다. 시장은 즉각 패닉에 빠졌다. 미끼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었고 천태준이 쏟아부은 수조 원의 돈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아르테미스의 추가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제 그는 그룹을 구한 영웅이 아니라 회사 돈까지 빼돌려 도박을 벌인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붉게 물든 주식 시세표를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아르테미스를 잡기 위해 함정을 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이 아르테미스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절박함과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결국 제 꾀에 빠져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셈이었다.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분노의 고함이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갑고 죽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리석은 놈, 네가 모든 것을 망쳤다. 그 말은 천태준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그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최종적인 사형 선고. 그의 세상은 그렇게 완벽하게 끝장나고 말았다. 천태준의 자멸적인 도박으로 천하그룹이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후 서울의 상류층 사회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몰락해가는 천하그룹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선 갈라. 천씨 일가는 이 행사를 통해 아직 자신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흉흉해진 여론을 조금이나마 되돌리려 했다. 보석금으로 잠시 풀려난 천진환 회장과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변해버린 천태준이 나란히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행사장은 화려했지만 공기는 싸늘했다. 사람들은 그들 부자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제왕과 그의 후계자는 이제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천진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굴욕의 근원인 아르테미스를 생각하며 조용히 이를 갈았다. 그녀만 없었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터였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레드카펫 위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극적이었다. 우아하면서도 차가운 그녀의 분위기에 압도된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인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부금 경매 순서에서 그녀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익명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이전 최고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단번에 제시한 것이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부자의 이름을 묻자 여인은 마이크를 통해 나지막하지만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르테미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천하그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굳어버린 천씨 부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천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 여자는 그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침내 그녀가 그들 앞에 섰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리 없었다. 더 이상 연약하고 순진한 미소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천진환 회장님. 그리고 천태준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세호, 서연아. 천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옛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천진환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의 최악의 예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가 벌레처럼 짓밟아 버렸다고 생각했던 미물. 그 미물이 복수의 여신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천진환이 으르렁거리며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강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천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죄책감과 공포를 꿰뚫어 보듯이.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7년 전 당신들이 차가운 빗속으로 내쫓던 그날 밤에 죽었어요. 내 손에 모욕처럼 쥐어준 그 돈 봉투와 함께. 그녀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7년간 억눌러온 뜨거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천진환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오늘 밤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묻고 싶군요.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내 인생과 내 아이의 아버지를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행사장 전체가 그녀의 말에 숨을 죽였다. 당신들이 나를 짓밟고 쌓아 올린 이 부와 명예가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가치가 있었나요? 대답해 보세요. 천진환 회장,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간 골마 터진 상처의 절규였고 부패한 권력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선언이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과거가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선적인 무대 위에서 만천에 드러났다. 천진환과 천태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 내던져진 죄인처럼 쏟아지는 경멸과 비난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명예와 위신은 그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강서연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한때는 견고했던 제국의 무너지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자선갈래서의 충격적인 폭로가 있은 다음 날, 대한민국은 아르테미스와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언론은 7년 전 쫓겨난 비서가 월스트리트의 거물이 되어 돌아와 버리는 처절한 복수극이라는 한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에 열광했다. 대중의 관심은 온통 그녀와 천씨 일가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쏠려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천하그룹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세기의 복수극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날 밤의 폭로는 강서연이 준비한 거대한 심판의 서곡에 불과했다는 것을. 대중과 언론이 한창 개인사에 대한 가십으로 들끓고 있을 때 그녀는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천진환이라는 괴물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죄악을 단죄하고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그녀의 네트워크는 다시 한번 움직였다. 이번의 타겟은 검찰과 언론사,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다. 그들에게 동시에 발송된 이메일에는 천진환 회장 살인교사 증거 자료라는 섬뜩한 제목이 달려 있었다. 파일에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15년 전 천하그룹의 강력한 경쟁사였던 한 벤처기업 대표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한 진실 말이다. 당시 경찰은 산길에서 일어난 단순한 차량 추락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강서연이 공개한 자료는 그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자료에는 천진환이 해결색에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녹취 파일 김 비서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간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그리고 조작된 부검 보고서 원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비자금이나 경영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공권력을 매수하여 진실을 묻어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비자금 스캔들로 휘청이던 천하그룹에 이 폭로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정치적인 비호도 불가능했다. 천진환 회장은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투자자가 아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의 적이 되었다. 사건의 파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검찰은 즉각 살인교사 혐의로 천진환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김 비서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전원을 긴급 체포했다. 천하그룹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모든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다. 국내외 파트너사들은 연쇄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거대한 제국이 단 며칠 만에 공중분해되기 시작했다. 천진환은 자신의 거대한 저택 서재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 창밖으로는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했다. 그는 평생을 승리자로 살아왔고 패배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를 무너뜨린 것은 경쟁 그룹의 총수도 거대한 해외 자본도 아니었다. 그가 한낱 미물이라 여기며 짓밟았던 연약한 한 여인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갓난아기였던 아들 태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이 제국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지키기는커녕 아들과 자신을 함께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눈에서 뒤늦은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수사관들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천진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TV 화면에서는 천하그룹의 최종 부도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그의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제국의 몰락은 그렇게 허무하고도 완전했다. 같은 시각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조용한 곳에서 강서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여정을 마친 자의 깊은 피로감만이 남아있었다. 7년간 그녀를 지탱해 온 것은 복수심이라는 지옥의 불꽃이었다. 이제 그 불꽃이 꺼지자 그녀의 영혼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의 마지막 지진은 마침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다. 천하제국의 몰락 이후 세상은 빠르게 그들을 잊어갔다.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 새로운 가십에 열광했고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자의 이름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잊힌다는 것이 죄가 사라짐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서 천진환은 생애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텔레비전과 하루 3번의 식사, 그리고 끝없는 시간뿐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체되는지를 매일같이 지켜봐야 했다. 어떤 계열사는 헐값의 경쟁사에 매각되었고 어떤 자산은 채권단에 의해 공중분해되었다. 뉴스 앵커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희대의 범죄자, 부패의 상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은 징역형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유산이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악한 오명으로 기록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지옥이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했던 김 비서는 재판에서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죄책감을 모두 털어놓으며 천진환의 지시로 저질렀던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의 배신은 천진환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못과도 같았다. 충성심마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늙은 왕은 결국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 완벽하게 파멸당한 것이다. 한편 세상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천태주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명의 지위, 그리고 약혼녀까지. 그는 허름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며 매일같이 술로 밤을 지새웠다. 술에 취하면 7년 전 빗속으로 사라지던 강서연의 뒷모습이 어김없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의 절망, 어린 눈빛과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이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이나 사회적 비난이 아니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그녀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이 지옥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아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갈망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변호사를 통해 강서연에게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뜻밖에도 만나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조용한 갤러리 카페였다. 그는 몇 년은 늙어버린 초췌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섰다. 반면 강서연은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진 눈빛으로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천태주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이처럼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너무 나약했어.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빌게. 그의 울음 섞인 사죄는 처절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참회보다는 현재 자신이 겪는 고통을 덜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였다. 강서연은 그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한참 동안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사막처럼 건조했다. 용서 당신이 내게 용서를 구하는군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사과가 7년 전의 상처를 아물게 하나요? 내 아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줄 수 있나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당신은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선택을 한 거지. 사랑 대신 권력을, 용기 대신 편안함을,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증오하지 않아요. 증오라는 감정조차 당신에게는 사치스러우니까. 당신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벌은 당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평생 곱씹으며 당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잔인한 선고였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라는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죄책감이라는 영원한 감옥 속에 가두어버린 것이다. 천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어떤 잘못은 결코 되돌릴 수 없으며 어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영혼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갔다. 강서연은 텅 빈 눈으로 그를 남겨두고 조용히 카페를 떠났다. 배신의 대가는 이토록 처절하고 완벽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한때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천하그룹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법정 관리 아래 철저하게 해체된 그룹의 자산들은 새로운 주인들을 찾아 흩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직원들은 다행히 일자리를 잃지 않았다.
강서연은 자신이 승리한 제국의 왕좌에 앉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하그룹의 경영권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고 오직 전문 경영인들에 의해 회사가 투명하게 재건되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과거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천하그룹과의 싸움에서 얻은 막대한 자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얼마 뒤 서연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과거의 그녀처럼 거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특히 미혼모들의 자립과 그들의 자녀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아르테미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재단 출범식에서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의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 재단은 과거의 저처럼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누군가를 위한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정의를 짓밟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에 진심 어린 응원이 쏟아졌다. 그녀의 삶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삶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그녀의 전부인 8살 난 아들이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천민호. 그녀는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성을 거두지 않았다. 그것은 증오의 흔적이 아니었다. 천이라는 성씨에 묻은 추악한 역사를 자신의 아들이 새로운 희망의 역사로 다시 써 내려가기를 바라는 그녀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강서연은 아들 민호와 함께 한적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민호는 엄마를 쏙 빼닮아 총명하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주었다. 아이는 제 어미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강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것이 바로 강서연이 원했던 모든 것이었다. 엄마 저기 봐, 연이 하늘 높이 날아. 민호가 파란 하늘을 가리키며 해맑게 소리쳤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바람을 타고 춤추는 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국 땅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다시는 누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아들에게 이 평화로운 하늘을 선물했다. 민호가 문득 그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는 무슨 일 해? 친구들은 엄마가 아주 멋진 일을 한다고 그랬어. 강서연은 허리를 숙여 아들과 눈을 맞췄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세상에 나쁜 어른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을 해. 우리 민호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찾아야 할 것을 찾았다. 그것은 더 큰 부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온기였다. 그녀의 길고 어두웠던 전쟁은 끝났다. 진정한 승리는 적의 몰락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환한 웃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잿더미 위로 모자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따스한 새벽의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